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형법 3년간 최신 판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에는 3년간 최신 판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록 범위는 2017년도 판례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중반 판례까지, 그 상반기 판례까지 실려 있으니까요. 3.5개년 판례를 이제 정리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교재에 실려 있는 판례들이 워낙 중요한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신 내용만 잘 정리하셔도 최소한 10점에서 15점 정도 점수가 이제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공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판결문을 이제 결론만 묻는 게 아니고요. 판례 결론만 묻는 게 아니고 이 판결문 중간중간에서 이제 발췌해서 질문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교재에는 지금 판결 요지가 빠짐없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 맨 처음 1회독 하실 때는 위에 OX 지문만 보시는 게 아니고 밑에 이제 판결 요지까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판결 요지를 다 보시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밑줄을 다 그어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밑줄 그어드린 부분만 내용을 보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읽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회독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회독수를 올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박스에 정리되어 있는 OX 지문만 잘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출제가 예상되는 것들은 거의 이제 OX 지문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OX 지문만 대비하셔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X 지문만 이제 정리하게 되면 이 페이지 수는 지금 한 100페이지 가까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이제 우리 회독수를 올릴 때는 합격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30분 내지 40분만 해도 1회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첫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나온 전원합체 판결이고요. 워낙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채용시험, 승진시험에 이미 여러 번 나왔던 이제 기출 질문이죠.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되니까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이나 규칙이 이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률에 위임 없이 법률에 규정한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가 없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잘라보시면 여기까지는 법률에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뒷부분은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이 정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자, 근데 그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 규정을 더 넓혀서요. 지금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죄형법정 위반이니까 위임위법 한계를 벗어난 것은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은 이미 기출이 여러 번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바로 사례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내용이 길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잘 한 번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의료법이라는 법에서는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당직 의료를 몇 명 둬야 된다는 것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규정도 없어요. 자, 근데 의료법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했냐면 당직 의료인을 몇 명 두어야 하고 그 숫자만큼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의료법 시행령에 만들어진 형사처벌 규정은 의료법에서 정하라고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시행령에다 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죄형법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게 나와 있지만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핵심만 체크하시면 의료법에는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근데 그 법률의 위임도 없이 의료법 시행령에서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으면 형사처벌 한다라고 한다는 이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죄형법정 위반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 판례인데요. 교재 3페이지 내용인데, 자, 이 판례는 그냥 간단히 확인만 하고 가시면 되는 판례입니다. 굉장히 이제 쉬운 판례니까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별로 높지 않으니까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져 있는 웹페이지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보낸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그 링크를 이제 받아서 그걸 누르기만 하면 바로 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웹페이지에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러면 그 인터넷 링크를 걸어서 보낸 것이 그 웹페이지를 바로 상대방한테 보내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평가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통해서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다면, 그러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보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문만 보시고 가셔도 충분한 판례입니다.
자, 세 번째 판례입니다. 자, 역시 이 판례도 좀 전에 판례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지금 음란물 영상을 이 토렌트 파일을 이제 웹사이트에다 게시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음란물 영상이 이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되면서 자, 그 음란물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망법에서 이제 말하는 음란한 영상은 여러 명에게 배포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라는 구성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도 아주 간단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는 판례는 이미 기출이 되었던, 채용시험이 기출이 되었던 판례죠. 자,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외국한 거래법 30조에서 이제 몰수 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외국한 기타 지급수단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국한 거래법 위반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범인이 외국한 거래법 위반죄로 취득한 외국한 기타 지급수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범인이 외국한 거래법에서 규제한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외국한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고 추징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범죄인이 그러니까 외국한 거래법 위반죄로 취득한 것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범죄인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취득한 때를 말한다라고 제한해서 생각되겠죠. 다른 범죄로 취득한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 이때만 이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이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더 넓게 해석해도 된다라는 뜻이니까 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기출 지문은 그대로 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는 판례는 자, 역시 이제 18년도 우리 채용시험에 기출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바로 이제 유명한 우리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하는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먼저 사례 먼저 보시고요. 자, 그럼 그 지문을 이제 1번 지문으로 다시 올라가는 순서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례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갑항공사 대한항공이죠. 부사장인 피고인 조현아가 이제 외국 공항에서 국내로 출발 예정인 자기 여객기에서 탑승했다가 자, 승무원이 객실 서비스가 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화가 나갖고 폭언을 하면서 그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장으로 하여금 지금 계류장의 탑승교에서 우리가 이제 탑승 트랩을 떼버리고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승객이 타기 위해서 지금 탑승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트랩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탑승 트랩을 떼버리고 이제 이륙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푸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륙하기 위해서 이륙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도중에 비행기를 다시 돌려갖고요. 다시 이제 탑승구 쪽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이제 승무원 내리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공항 지상에서 푸시백 중인 비행기를 돌린 거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항로 변경죄, 항공기 운항안전법에서 말하는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느냐. 자,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지상에서 비행기가 이동하다가 그 비행기를 돌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상에서 비행기가 이동하는 경로도 항로에 해당하면 그 돌린 거니까 항로 변경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지상에서 비행기가 이동하는 경로는 항로가 아니라고 하면 항로 변경죄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승객이 탑승한 후에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서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 자, 이것이 항공보안법에서 말하는 항로에 포함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법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 항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길이라고 해석해요. 그러면 비행기가 날아간다는 뜻은 뭐죠? 공중에서 비행기가 이동하는 경로만 항로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서 비행기가 이동하는 경로는 항로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지상에서 비행기가 이동하는 경로는 항로가 아니면 지금 피고인이 지상에서 비행기를 돌린 것은 항로 변경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포인트죠. 첫 번째 포인트, 요지는 지상에서 비행기가 이동하는 경로도 항로냐? 자, 대법원은 항로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피고인이 그 지상에서 비행기가 이동하는 도중에 푸시백 중에 그 비행기를 돌린 것은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대법원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판례는 그냥 이 지문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판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자, 우리가 허위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벌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문제는 단순 누락도 이 허위 제공이 포함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허위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을 하면서 허위로, 거짓말로 제공하는 걸 말하잖아요. 자, 근데 누락은 아예 제공을 하지 않고 빼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허위 제공하고 단순 누락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같다고 보는 것은 조형법정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됩니다. 이 허위 제공이라는 것과 단순 누락은 완전히 다른 것이니까 이 허위 제공에 단순 누락을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는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도 간단히 보시면 되는 판례죠. 자, 이 판례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신 12년도 채용시험 기출지문인 그 기존의 판례하고 같이 연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 공인중개사가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이제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존에 이제 우리 기출되었던 판례는 뭐냐면, 이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보수를 요구 약속한 것을 중개업을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자, 우리가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를 받고 부동산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 즉 이 보수를 취득한 걸 말해요. 자, 근데 피고인은 취득한 게 아니고 요구 약속만 한 거잖아요. 그럼 취득과 요구 약속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었죠. 그래서 처벌하는 것은 조형법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판례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판례는 뭐냐면, 자, 그러면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자, 첫 번째는 뭐냐? 피고인이 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거. 자, 이것도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는 것에 포함이 되고요. 하나 더 있다는 거죠. 뭐냐면, 아예 피고인이 중개사 자격증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제 사무소 개설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잖아요. 근데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판례는 우리 승진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채용시험에서도 한번 이제 언급이 된 판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니까 잘 보셔야 되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이 도로교통법 적용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셔야 되는 판례니까 간단히 보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운전한 장소가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 우리 이제 일반 쉽게 설명하면 이 도로가 아니고요.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이 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 자,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일반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무면운전을 한 것을 무면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자, 근데 도로교통법에 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은 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했는데, 자, 그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곳이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자, 그래서 이제 무면허운전을 했는데, 자, 그 장소가,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곳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렇게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재 9페이지 내용이 나와 있는 판례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9페이지 판례하고 8페이지 판례하고 이 두 개의 판례는 이미 여러 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 성폭력 특별법에는 우리 카메등용 촬영죄예요. 우리 몰카를 처벌한 규정이 있잖아요. 자, 근데 자, 우리 몰카를 처벌할 때, 자, 그 몰카를 찍을 때 촬영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논점은 뭐냐면 이거죠. 지금 촬영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여야 돼요. 자, 그럼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고 그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 화면을 찍는 겁니다. 자, 이것은 카메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돼요. 그러면 이 촬영 대상이 다른 사람의 신체가 아니고 자기인 경우죠. 피해자 자기요. 피해자 본인인 경우. 자, 그때는
가메 등의 촬영지에서 말하는 촬영물에 포함이 안 되고요. 이건 처벌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예요. 자, 일단 촬영한 대상은 신체여야 돼요. 신체를 직접 찍은 것만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신체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됩니다. 피해자 자기의 신체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죠. 자,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촬영의 대상은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봐요. 신체. 그럼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이죠. 그죠? 자, 이번에는 신체가 아니고 영상이에요. 영상. 자, 영상은 신체가 아니니까 자, 이걸 이제 처벌하는 것은 조형범죄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첫 번째 포인트는 신체여야 되는데, 자, 촬영한 대상이 신체가 아닌 경우죠. 신체가 담긴 영상은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성폭력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포를 하면 처벌하는 촬영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어야 돼요. 자, 따라서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헌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다. 조형범죄 원칙 위반된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몰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질문 2번은 사례네요. 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이 성폭력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촬영하는 것을 처벌할 때 그 촬영의 대상도 다른 사람의 신체고, 자, 그다음에 영상물을 배포했을 때 이제 처벌하는데 그 배포하는 영상물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만 포함이 된다, 촬영물만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요. 자, 그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는 지금 2018년도에 나온 판례인데요. 자, 이 판례는 2017년도에 판례가 나와서 2018년도에 나온 우리 승진시험에 답지문으로 출제되었던 질문하고 같이 연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폭력 특별법에서는 이 몰카로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것도 처벌하잖아요. 그 몰카로 찍은 촬영물을 퍼뜨리는 것도 처벌하는데, 자, 문제는 자, 여기 처벌 대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포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제공이 있어요. 자, 이 반포라는 건 뭐냐면 널리 퍼뜨린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 자, 이걸 우리가 반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제공은 뭐냐면 한 사람이나 뭐냐면 소수의 사람이요. 몇 명에게만 보내는 것. 자, 이것이 제공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자, 반포는 널리 퍼뜨리는 것. 자, 불특정 다수인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 것을 반포.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 몇 명에게만 보내는 것. 자, 이걸 제공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경찰 승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뭐냐면, 자, 피고인이 어떤 여자하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촬영물이 있어요. 자, 몰카로 찍은 겁니다. 자, 그걸 이제 반포하거나 제공하면 이제 피고인을 처벌하는 거잖아요. 자, 문제는 이 피고인이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여자가 이런 여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여자가 사귀려고 하는 그 다른 남자에게 영상물, 촬영물을 보낸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영상물을 반포했다, 촬영물을 반포했다고 해서 기소한 거예요. 자, 대법원은 반포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포는 불특정 다수인 여러 사람에게 보내야 되는데, 자, 피고는 딱 한 명에게만 보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건 반포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공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반포라고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이고요. 그래서 우리 경찰 승진 시험에서는 그것을 반포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우리 시험 시험에 승진 시험에 틀린 질문으로 출제가 되었었죠. 자, 지금 보시는 질문은 뭐냐면, 자, 문제는 이제 제공이죠. 제공은 특정인이나 이제 한 사람에게 보내는 걸 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제공의 대상이요. 그 촬영물을 보내는 대상은
타인에게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촬영당한 피해자한테 보내는 것. 자, 이것은 제공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시는 판례 입장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폭력특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이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대법원은 이 제공의 상대방은 피해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피해자 본인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지문이고요. 따라서 그 촬영물을요,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고 그 피해자 본인에게 보낸 겁니다. 자, 이것은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보시는 판례는 우리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음란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 이것은 간단한 개념입니다.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음란과 똑같은 개념이고, 자, 그 음란성을 판단하는 방법도 형법에서 판단하는 방법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확인만 하면 돼요. 자, 우리 형법에서 마찬가지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입을 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음란도 똑같은 개념이죠.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심을 해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자, 이것이 음란이고요. 자, 문제는 그 표현물이 음란하냐 음란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방법이잖아요. 자, 이때는 그 표현물을 만든 사람의 주관적인 의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물 자체만 놓고 보고요. 자, 그것이 객관적으로 봐서 음란한 것이냐 음란하지 않는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회평균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합니다. 주관적인 의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죠.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음란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사례인데요. 역시 이 사례도 그냥 읽어만 보고 가시면 돼요. 뭐 너무나 당연한 판례잖아요. 자,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사인 피고인 을과 운영관리자인 피고인 병정이 공모해서 갑회사 사무실에서 대량 문자 메시지를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다가 뭐 여성의 성기, 뭐 자유행위, 불특정 다수와의 성매매를 포함한 성행위 등을 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한 그런 이제 문헌이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당연히 음란한 내용이고, 자, 그걸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냈으니까요. 자,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그냥 지문만 보시고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교재 12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판례의 내용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요. 자, 우리 채용시험은 이미 벌써 이 판례가 지금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온 것이 18년도입니다. 자, 근데 벌써 지금 2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9년도 채용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1차 채용시험에 이미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지금 나온 게 18년도에 나왔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이미 기출이 2번이나 된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제 종교상의 이유 때문에, 양심상의 이유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잖아요. 자, 그전에는 그걸 다 뭐죠? 병역법에서 병역 기피라고 보고해서 지금까지 계속 처벌해 왔어요. 자, 문제는 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양심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병역 기피를 하는 것, 군대를 가지 않는 것도, 자, 이것을 처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제 판례가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병역법 88조 1항, 자, 우리 병역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 자, 이걸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이제 입대를 하지 않으면 이제 처벌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병역법에서 말하는 병역 기피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야 처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않아야 구속요건 해당성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가 조각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걸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구속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범죄 성립 요건 중에서 어떤 것이 조각되냐라고 했을 때
구속요건 해당성이 조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 위법성을 조각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원래 이제 채용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주고 다음 중에서 범죄가 성립하는 이유가 다른 하나를 찾아라. 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냐, 구속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 거냐. 이걸 이제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라고 한 질문으로 나온 거죠. 자, 그럼 이 포인트는 뭐라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않아야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아예 병역법에서 말하는 병역 기피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조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자, 뒷부분은 쉽습니다. 자, 뒷부분은 그냥 간단히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어떤 의미냐면,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요, 지금 이제 양심상의 이유 때문에 병역 이제 입대를 하지 않는 것, 이걸 처벌할 수 있느냐? 자, 문제는 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병역법 88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상의 이유, 양심상의 이유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는 것도, 자, 우리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대법원 이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 양심상의 이유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3번도 뭐 사례잖아요. 자, 여호와의 증인은 피고인이 지금 밑에 보시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자, 지금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3일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교적 양심의 이유 때문에 입대를 거부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자, 이걸 이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요지 1번 지문이 가장 중요한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2번, 3번은 간단히 확인만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자, 먼저 이제 1번인데요. 이거는 이제 경찰학에서 배우시는 내용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봐두시면 이제 좋은 판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자, 경찰관들이 이제 집회가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진 장소 외곽이나 그 장소 안에서 이제 줄지어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찰관들이 집회 시위가 이루어진 장소 안에서 줄지어서 있을 때, 그럼 그 경찰관들을 질서 유지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대법원은 질서 유지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그 대법원이 이렇게 보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16페이지 보시면 판결요지 맨 첫 부분에 나오죠. 자, 우리 집시법에 질서 유지선의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질서 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 유지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역하여 설정한, 자,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핵심 내용은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질서 유지선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띠나 방책이나 차선 같은 이 물적인 시설물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경찰관은 뭐죠? 사람이잖아요. 이제 사람이니까 우리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에 포함이 되지 없다고 보는 거죠. 질서 유지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지문이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지문은 뭐 쉬운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경찰관들이 이제 집시법상 질서 유지선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질서 유지선이 아니니까 집회 시위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그 장소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 자, 그것이 무조건 위법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집시법 19조에 보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경찰관들이 집회 시위의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집회 시위 장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그 규정에 따라서 들어갔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자, 그래서 1번, 2번 지문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집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질서 유지선 효용 침해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이제 집시법 위반죄입니다. 자, 그럼 처벌 대상은 질서 유지선의 효용을 침해하는 것. 쉽게 말하면 그 질서 유지선을 손괴하는 것. 이것이 처벌 대상이에요. 자, 문제는 이 대법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효용 침해의 대상이 되는 질서 유지선, 그 손괴의 대상인 질서 유지선은 적법하게 설치된 질서 유지선만 포함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피고인이 손괴한 질서 유지선이
적법하게 설치된 질서 유지선이 아니고 그게 위법하게 설치된 질서 유지선이라면 자, 그것을 송계도 질서 유지선 효용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그 질서 유지선 효용 침해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는 그 질서 유지선이 적법하게 설정된 경우에 한해서 성립하고요. 위법하게 설정된 질서 유지선에 대해서는 자,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 이것이 질서 유지선 효용 침해죄에 해당하는 집시법 위반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지금 보시는 판례도 이미 뭐 여러 번 나왔던 판례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미 여러 번 기출이 되었던 판례는 뭐냐면 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음란 사이트를 인터넷 링크를 걸어서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별다른 행위 없이요. 그냥 그 링크를 누르기만 해도 바로 그 사이트에 접속이 돼요. 그 사이트를 바로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어요. 자, 근데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냥 문자 메시지 받는 순간 바로 그 문자 메시지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상대방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죠. 피고인에게 그 문자 메시지가 갔고 그 문자 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니까 자, 상대방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성 요건이 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것이 구성 요건이잖아요. 그 상대방이 도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이 그걸 봐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가 상대방에 도달만 되면 바로 도달시킨 거니까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상대방이 그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느냐, 실제로 확인했느냐는 실제로 그 문자 메시지를 받느냐는 상관이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18번 판례입니다. 18번 판례는, 자, 그냥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요.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19년도 판례이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출제 대상에 들어가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충분한 판례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판례니까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밑에 보시면요. 자, 지금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금전의 대부예요, 대부. 자, 금전의 대부라는 건 뭐죠? 돈을 빌려주는 걸 말하죠. 자, 그러면 돈을 빌려준다는 건 뭘 뜻하는 거죠? 얼마 지나서요, 갚기로 한 날짜에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금전의 대부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줬다가 정한 날짜에 그걸 다시 돌려받는 것. 이게 대부의 핵심 요소예요. 자, 그러면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건을 팔 때 그냥 돈 받고 끝나는 거죠. 뭐, 돈을 빌려준 적도 없고 그 빌려준 돈을 다시 받는다는 개념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해서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서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자, 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대부의 개념 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까지 금전의 대부를 보는 것, 대부라고 보는 것은 조형보호죄도 위반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자, 사례도 그냥 간단히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 피고인이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소액 대출 및 소액 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를 게시해서 이제 의뢰인들이 그걸 보고 이제 접근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뢰인들한테 문화상품권을 소액 결제를 하게 하고 그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 핀 번호를 받고 나서 그 문화상품권 액면가액보다가 훨씬 낮은 이제 선이자를 다 떼버리고요, 낮은 금액을 주고 자, 그 핀 번호를 받아서 이제 상품권업자에게 그 물건들을 판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대부업법에서 말하고 있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피고인은 그 피해자들한테 핀 번호를 달라고 해서 그 핀 번호 받으면서 문화상품권보다가 싼 값으로요, 선이자 떼고 싼 값으로 그냥 돈을 줘버리고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받은 핀 번호 갖고 상품권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준 거죠. 준 건데 그게 뭐죠? 할인해서 그 상품을 산 것이잖아요. 지금 그 돈을 다른 그 사람들한테 돌려받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없죠. 대부의 개념 요소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대부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지금 문화상품권을 싸게 판 거지 그 돈을 빌려줬다 다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대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제 판례 입장입니다.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교재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도 그냥 지나가면 또 바로 보시면 돼요. 자, 바로 뭐냐면, 우리 부정수표 단속법 5조에서 이제 처벌하고 있는 수표의 반행에 관한 이제 위조 변조. 자, 이걸 말한다는 겁니다. 처벌한 행위는 수표의 반행에 관한 위조 변조를 말하고, 수표의 배설을 위조 변조한 경우에는 수표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변조한 것으로서 지금 형법 214조 2항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의 기재를 이제 위조 변조하는 것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변론을 하고 부정수표 단속법 5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쉬운 개념입니다. 자, 부정수표 단속법에서는 분명히 위조 변조라고 돼 있어요. 수표의 위조 변조. 이거 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면 위조 변조하고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변조하는 것, 이건 다른 거니까요. 자, 그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변조하는 것은 부정수표 단속법 5조에서 말하는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자, 그냥 간단한 포인트입니다. 위조라고 한 것과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변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위조 변조에는 이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변조하는 것은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0페이지 판례하고 이제 21페이지 판례인데, 자, 이것은 지금 요즘 워낙 이제 아동 확대에 관련된 이제 사회적 이제 이슈가 많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자, 거기에 관련된 판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지역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최신 판례로서의 의미만 없어지면요. 자, 하나는 지금 2020년도 1월 판례, 하나는 2020년도 3월 판례이기 때문에 원래 나온 판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만 보시고요. 조금 지나시면 이제 버리셔도 되는 판례입니다. 그냥 최신 판례 의미만 갖고 있는 판례예요. 자, 뭐냐면 자, 지금 피고인이 어린이집 장애 전담 교사입니다. 자, 근데 발달 장애 증세를 앓고 있는 장애 아동 갑이 놀이 도구 등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들어놓았다는 이유로 갑의 팔을 세게 잡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은 것, 이것이 아동복지법상의 신체 학대 행위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대법원은 이 피고인이 자, 이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았는데, 자, 이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 애를 제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자, 이것이 신체 학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확인만 하시고 가는 판례입니다. 확인만 하시면 되는 판례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판례는 뭐냐면 이제 아동복지법에서 이제 금지되는, 아까는 이제 신체적 학대행위, 자, 이번은 정서적 학대행위예요. 자,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또는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정서적 학대행위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고요. 자, 이제 내용 보시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갑, 이제 4살짜리 얘가 창틀에 매달린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갑을 안아서 바닥에서 뭐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다 올려둔 후에 그걸 교구장을 막 흔들고요. 갑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뒷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으로 약 40여 분 동안 앉혀뒀다는 거죠. 자, 그럼 뭐 어린애가 약간 위험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 애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막 흔들고, 자, 그다음에 거기 내려오지 못하게 앉혀뒀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이제 판례 두 개는 그냥 간단히 이제 이 판례만 보시고 바로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자, 2017년도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이고요. 자,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자, 이미 채용시험은 2번, 승진시험은 1번 기출이 되었던 판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조문이 바뀐 내용하고 같이 연결돼서 이제 판례가 이제 출제되기 때문에 그 바뀐 조문까지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어떤 판례냐면, 자, 먼저 조문부터 설명드리면요. 자, 지금 형법 7조입니다. 자, 옛날에 어떻게 이제 규정이 돼 있었냐면, 피고인이 이제 죄를 지어서 외국에서 형을 집행받고 한국에 돌아오면, 자,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제 공소이기에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자, 그것이 뭐 일사부재리 원칙도 위반도 아니고, 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미 외국에서 형을 집행받았는데 한국에서 기소해서 또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외국에서 형을 집행받고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형을 선고하는 건 상관없고요. 자, 문제는 그 형을 선고할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으로 규정이 돼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형법 7조가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외국에서 형을 집행받은 사람은 한국에서 형을 선고할 때 옛날처럼 임의적 감면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전부나 일부를 한국형에다가 산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필요적 산입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용시험에 그리고 승진시험에 이미 이 7조가 이제 변경된 그 7조가 시험에 그 바뀌기 전 조문으로 틀린 지문도 임의적 감면이라고 틀린 지문도 나왔었고요. 자, 그걸 반드시 산입해야 된다. 필요적 산입이라고 해서 옳은 지문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이 바뀐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지금 형법 이제 7조와 관련해서 전원합체 판결이 이제 2017년도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보시면서 이제 논점을 잡아가시면 되는 거죠. 자, 사례는 간단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살인죄로 기소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이제 받으면서 잘 이제 방어를 했어요. 이 필리핀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무죄 판결 받기까지요. 자, 갇혀 있었던 미결구금이 무려 5년이나 걸린 거예요. 이제 무죄 판결 받기까지 5년을 갇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한국 법원에서 또 기소가 된 겁니다. 살인죄로. 자, 근데 이 한국에서는 필리핀 법정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유력한 증거가 제출되면서 한국 법원은 피고인한테 유죄를 선고해요.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뭐라 주장했느냐. 자, 필리핀에서 미결구금을 5년 당했으니까 그 미결구금 당한 5년을 한국형에다가 산입을 시켜달라라고 주장한 겁니다. 자, 간단한 포인트죠. 필리핀에서 미결구금을 당한 5년을 한국에서 형을 선고할 때 산입을 시켜줘야 되느냐. 자, 이 문제예요. 자, 대법원은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산입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이 확정이 돼서 실제로 그 형을 집행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피고인은 형이 확정돼서 형이 집행된 게 아니잖아요. 그 재판을 받기까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미결구금이 돼 있었던 거예요. 미결구금은 확정된 형의 집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입 대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형을 산입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1번 요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그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그냥 미결구금 된 거지 유죄 판결에 의해서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 볼 수가 없고요. 자,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질문은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사례에서 지금 미결구금된 5년여의 기간에 대해서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7조가 적용돼야 된다. 즉 형법 7조에 따라서 산입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지문이니까 이제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요지 사례 다 나왔고요. 승진 시험 같은 경우는 올해 시험 같은 경우 1차 청소면서 1번 지문, 2번 지문 이렇게 다 나왔었어요. 같이 보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시는 판례입니다. 자, 이것은 기존 판례 반복이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만 하고 가면 되는 판례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피고인이 그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해서 기소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재판을 받는 도중에 그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럼 그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피고인이 위반했다고 하는 그 형사처벌 규정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형사처벌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면 피고인에게 적용될 그 구성요건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자, 피고인은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없어요. 자, 따라서 이때는 면소 판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무죄 판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죠. 이건 뭐 여러 번 우리 출제됐던 것이고 최근에도 우리 승진시험, 채용시험에 계속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거기에 대한 형사처분이 있었어요. 형사처분이 있어서 당연히 기소가 됐겠죠. 자, 근데
이 재판을 받는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의 결정이 난 겁니다. 자, 그리고 개정 시한까지 그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 국회에서 개정이 안 이루어져요. 그럼 법적 효과는 똑같습니다. 위헌 결정을 받은 것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그 형사처벌 규정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자, 그럼 피고인에게 적용될 형사처벌 규정은 없는 거니까, 자, 구속효과 당선이 없으니까 피고인에게는 면소 판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죄 판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위헌 결정과 헌법 불합치 결정은 우리 형법에서는 효력이 같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위헌 결정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판례가 나온 거잖아요. 자, 지금 정치자금법 6.2 정치자금법 45조 1항에 대해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에요. 자, 이것은 대법원 판례가 뭐라고 그래요?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다. 자, 헌법 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 일종이다. 위헌 결정과 효력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잖아요. 자, 따라서 지금 그 해당 당해 조항을 적용해서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자, 면소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무죄 판결을 해야 된다고 한 것이 제 판례 입장입니다. 기존에 뭐 여러 번 나왔던 우리 판례하고 연결된 판례니까요. 잘 연결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판례입니다. 자, 이것은 원래 2020년도에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요.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되면요, 굉장히 혼동스럽기 쉽기 때문에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제 설명을 딱 한 번만 들어보시면 돼요. 정확하게만 들어두시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겁니다. 자, 지금 어떤 형사처벌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어요. 자, 그 위헌 결정을 이제 받고요. 자, 그 법이 개정됐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의 위헌 결정이 난 뒤에도 개정이 됐는데, 자, 이제 내용이 거의 국법이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옛날 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을까요? 옛날 결정이 이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무효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바뀐 법, 새로운 법도 위헌 결정을 받기 전에 국법이나 뭐 개정은 됐지만 내용에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헌법재판소가 무효라고 결정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당연히 위헌이죠. 당연히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지문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지문 확인하겠습니다. 자, 법률 조항이 개정됐는데, 자, 법 조문이 바뀌었는데요. 자꾸만 형식적으로 변경됐어요. 그냥 문자만 살짝 바꿔놔서 개정 전후의 법률 조항들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자, 법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냥 문구만 살짝 바꿔놔서 전의 법이나 바뀐 법이나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개정 전의 법, 옛날 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본 거예요. 그럼 그 위헌 결정에 받은 법률이랑 거의 같은 내용의 법률이니까 당연히 위헌 결정 받은 후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자,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지문. 이 지문은 쉽습니다. 이 지문은 가장 약간 쉬운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제 법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개정이 됐는데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의 법이나 바뀐 법이나 자꾸만 다르고요. 문구만 살짝 다르고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 법이요, 이 새로운 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자, 문제는 이 종전의 법도 그럼 당연히 무효가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법원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는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거잖아요. 자, 지금 법이 시행되다가 자, 시간이 한참 흘러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무효라고 위헌 결정을 했어요. 자, 근데 몇십 년 전에 헌법재판소도 똑같은 판단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다고 해서 종전의 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뭘 들 수 있냐면, 자, 우리 간통죄가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자, 근데 한참 뒤에 우리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근데 간통죄에 대해서 그 전에 몇 번 위헌 결정, 위헌 심판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계속 뭐죠? 합헌이라고 하다가 위헌이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 위헌이라고 태도를 바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거잖아요.
지금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 종전의 법이 뭐죠? 항상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자, 그럼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법률조항의 개정이 자꾸만 형식적으로 변경에 불과해서 개정 전후 법률조항들 사이에 실질로 동일성 인정되는 경우, 뭐 바뀐 법이나 바뀌기 전의 법이나 뭐 내용상으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자, 문제는 자 이번에는 자 개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에요. 자, 개정 법률조항이니까 이제 바뀐 법이죠. 새로운 법이요. 새로운 법에서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위헌 결정 효력이 개정 전의 법률조항, 구법까지 그대로 미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지금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다고 해서 몇십 년 전에 헌법재판소도 똑같이 위헌 결정했으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시대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종전 규정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번 질문이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어요. 그럼 그 뒤에는 뭐 당연히 뭐죠? 위헌 결정 이미 받은 후에는 뭐 똑같은 내용이라면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다고 해서 종전 규정까지요. 그 몇십 년 전의 규정까지 다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올해 나온 판례고요. 내용이 딱 대비되는 내용이고 여러분 틀리기 쉽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판례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 법정주의하고요. 그다음에 형법의 적용 범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형법 서론에 대한 내용은 다 마쳤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부작용 부분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